요건은 뭐 현재 보시면 활동보조 교육을 입수한 자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2대1, 3대1, 4대1인 만큼 전문 자격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뭐 언어 치료사라든지 체육 무슨 교사라든지 어쨌든 이런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요구를 한 거고요. 저는 성인 정도 되면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나친 전문가들보다는 발달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밖에 나가서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가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금 서울에 3만 명이 있습니다. 3만 명이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태권도 도장도 합니다. 태권도 도장이 낮에 오전 시간대는 특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주간활동 서비스로 태권도 도장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이렇게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만 짓지 말자는 거예요.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애들이 자꾸만 섞여서 지역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지역에서도 상인들도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노래방 같은 사람들도 수입이 생기잖아요.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짓지 말고 지역사회에 파고들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업병원 저희가 병의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병원이 뭐냐면 요양원 아시죠? 요양원의 단점이 뭡니까?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이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들 중에서 좀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요양원에다가 취업활동을 보냈어요. 인턴으로 처음에 3개월을. 걔네가 막 이렇게 뭐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줌을 넣어드리고 이런 걸 했더니 걔네들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요양원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인턴이 끝났습니다 하고 싹 뺐더니요. 요양원 원장이 쫓아왔더랍니다. 고용하겠다고. 요양원이 정막강상이라고. 할머니들이 애를 불러오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이 요양원에 엄청 취직을 시켰습니다. 경남에서. 그리고 요양원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을 제일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한 층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청소 자리에 4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합니다. 한 명의 월급 줄 돈으로 4명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4명을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2명씩 묶어놨더니 너무 깔끔하게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은 사람을 많이 써서 100명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고 우리 친구들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에 3명만 고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 1명만 고용해도 4명 되는 거잖아요. 이미 1명만 고용해도 그 퍼센티지를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용하는 숫자는 60%의 고용 보조금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100만 원을 주면 40만 원만 주면 되고요. 60만 원은 고용 보조금이 나와요. 한 명이 넘어가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4명을 고용을 하면. 그러면 3명에 대해서 60% 보조금이 나오니 이 원장 입장에서는 한 명의 청소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남더라는 거예요. 고용 부담금 안 내고 60%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윤종철 대표님이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자기한테 약 20%가 남더랍니다. 발달장애 4명을 고용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저희가 지금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공공기관 확대가 있고 이 고용공단의 태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고용공단은 죽어라고 교육시킬 생각은 제대로 안 하고 경증의 아이들을 발굴해서 취업시킬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공단을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좀 중증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증의 아이들만 찾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서치 나왔죠. 프로젝트 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취업을 시키는 것을 프로젝트 서치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주거 코치 커리어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거에서 말씀드렸고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평생교육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4군데가 있고요. 5군데가 있죠, 현재. 노원, 은평, 성동, 동작, 그 다음에 마포.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5군데인데 그 중에서 은평을 제외한 4군데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맡고 있고요. 강남구에 저희가 평생교육센터가 구립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저희가 강남구 구립에 만든 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5년 전에 저희가 강남구를 밀고 들어가서 그 계기가 된 게 왠지 아십니까? 저희가 역삼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너무 이제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주간 아이들끼리 하다 보니까 수업 방식에 대한 변환이 좀 필요하다 느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주간보 가서 어머님들이 운영하는 역삼주간보호센터였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 있는 주간보 7군데다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선생님하고 거기 선생님하고 일주일씩 맞교환하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거기 가서 단점 3개를 가져오고 장점 3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자. 어디가 잘하는지 우리도 이제 자꾸만 아이들을 더 잘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7군데다 공문을 쫙 보냈어요. 어머나 한 군데도 안 한대요. 기가 차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가서 보기만 하겠다. 안 된대요, 그거. 아니 주간보호센터에서 그것도 선생님들이 가서 보기만 한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니까 저희가 기가 찬 거여서.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도대체 주간보호에서 뭘 하지? 애들 데리고? 왜 안 보여준다 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마다 그 다니는 어머님들 접촉을 해갖고 다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안 한다. 밥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강남구에서 7개 주간보호센터를 다 제가 강남구에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들 밥만 먹인다고. 강남구에 답변이 왔어요. 깔끔하게. 왜?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보호만 해도 된다. 밥만 먹여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니네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 좋다. 그럼 우리는 보호만 하는 데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거꾸로 친 거예요. 강남구청을. 보호하는 데만 필요 없으니까 교육하는 데를 내놔라.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게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생겼어요. 왜? 평생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들어가면 예산이 잘 나왔고요. 왜 또 평생이 필요했냐면 평생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생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평생에 대한 예산이 잘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동안 교육이 필요한 장르가 바로 발달장애라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면 우리는 퇴하잖아, 아이들이. 퇴행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교육이 필요한 장르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어서 저희가 강남구에다가 강남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네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를 개념을 삼아서 6대2다. 선생님 6명에 발달장애인 6명에 선생님 1명, 보조교사 1명 이런 식으로 배치해라. 그랬더니 이제 강남구에서 예산이 없다. 그 당시에 7대2로 했습니다. 7명 대 주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이고요. 지금 나머지 서울시에서 운영한 시립들은 시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강남구 빼고 나머지 평생교육센터는 6대2입니다. 6대2고요. 지금 현재 50 플러스 인원이 그 센터마다 7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발달장애인 30명에 교사가 12명에 보조인력이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30대 19명이에요, 현재. 그래서 센터에서 한 대 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 서초구에다가도 중요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서초구에다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으라고 합니다. 안 져요, 지금. 어디 부지 하나 나왔는데 그 부지가 너무 작대요. 150평이 안 되면 저희가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말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서초구에서 의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서초주의회가 지금 계속 그 부지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서초구 의원께서 한 분이 나서셔서 그 부지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그 부지 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주 선정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서초가 그렇고요. 강남은 강남구에다 저희가 미랄에다 2번째 평생교육센터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청장이 바뀌어도 예산 반영이 돼서 그게 지어지려고 하면요. 설계비가 반영돼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장을 해서 설계비까지 다 반영시켰어요. 총 건립 비용이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현재 태화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문을 닫고 이제 옮길 거라 그래요. 아니 하나 닫고 하나 질 것 같았으면 우리가 왜 해달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것도 유지하고 저것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하나는 주간보 2개 꼴이에요. 거기다가 주간보 하나 생기면 쉽나요? 돈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님비 때문에 주간보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긴 걸 없앤다? 저희는 절대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남구청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밀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강남구 엄마들한테 이걸 알리고 여차하면 밀고 들어가자고 지금 강남구 어머니들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서초구도 사실은 올해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4개 돼서 5개 정도 또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북, 강동, 관악, 종로 하나고요. 지금 도봉이 미정입니다. 4개는 반드시 생깁니다. 서대문화 금천도 지원을 하겠는데 서대문화 금천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사 일정이라는 게 이런 게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4군데 정도,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생길 예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들끼리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냥 통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성북도 지금 저희가 임대를 마련했다고 들었고 강동도 마련을 했다고 들었고 관악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련한 데는 대부분 다 현재 이제 원래는 3개가 생기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급하다. 원하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현재 올해 티오를 5개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안에 조건이 맞는 데는 다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서울시가. 그런데 그러면 강남까지 포함하면 올해 10개가 생깁니다. 서초구 안 들어있어요. 근데 서초구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서초지회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긴 한데 서초지회가 너무 힘이 지금 많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초지회가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연대에 가입을 하셔서 머리수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지금 서초지회가 인원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말하기도 참 말발이 안 먹혀요. 적어도 100명은 넘어가야 되는데 100명이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머리수를 늘려서 이 정치권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초는 그거에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서초 회장님도 이제 나름 또 다른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열심히 움직이시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하시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서초 의원들 한 2-3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가능하면 머리수를 좀 보태주시면 서초지에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거 말씀드렸고 직업훈련 말씀드렸고 평생교육센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족지원센터가 남았습니다. 가족지원센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장애 진단을 받아요. 처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은 두돌반 때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돌반 때 의사선생님을 똑똑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첫 마디가 딱 그래요. 이 아이는 자폐성 장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을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 방에 제가 아주 그냥 맛이 갔어요.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 아이라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이 안 되고 치유된다는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불가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얼굴 했는데 생각해보면 똑똑한 의사선생님 만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딱 제 마음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한 달 뒤에 의사선생님 얘기를 들어서 그 진단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하고 그 개인 병원도 다니고 치료센터도 다니고 가산을 탕진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들어갈 것과 뭐라고 그러고 이제 복지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만난 게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진단받으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복지관 접할 때까지 저는 아무 서비스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 서울복지재단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지원센터를 몽땅 다 복지가 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지관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데모해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5개를 받았어요. 마포, 강서, 은평, 그 다음에 동대문, 한 군데가 어디죠? 한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일단 5개를 받고 광역센터를 하나, 광역센터는 뭐냐면 가족 자치구를 컨트롤하는 광역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받았는데 5개에다가 올해 이제 10월이 되면 도봉과 강남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7개가 돼요, 총. 광역센터 1개. 그럼 8개가 되죠. 이 가족지원센터를 받았는데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뭘 하냐면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가 어머님들이 보통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죠. 주민센터에 신고되자마자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모 활동가들이 연계가 돼서 치료는 어떻게 받으라? 이게 평생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사를 상신하시면 안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하면서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장애 형제 자매는 우리가 지금 20대 30대 그룹들이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지금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키웠냐는 거예요. 걔네들 주장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프로그램 있는 걸 보니까 하루는 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엄마 욕을 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동생 키운다 나를 핑계쳐서 나는 찬밥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울고불고 한대요. 그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아빠 얘기를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이건 덕이가 차대요. 아빠는 아주 죽일 놈이래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아빠가 무슨 역할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성토대회가 말도 못하게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강에 딱 붙으면 엄마한테 다 물어봐요. 제발 후배 비장애 형제는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걔네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연결해서 비장애 형제자매에 관한 지원까지 들어가는 게 가족지원센터예요. 그리고 긴급 돌봄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 돌봄은 어떻게 했냐면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긴급 돌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이나 비장애인 가족 중에서 내가 발달장애 긴급돌봄을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손을 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가정 환경을 보고 이분이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에다가 긴급돌봄을 누가 신청을 하면 그 가정에다가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1명 아니면 2명씩.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돈이 안 들죠. 그 가정에다가 돌봄비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그렇게 해서 긴급 돌봄을 저희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에요. 안 그러면 장소 따로 마련하고 하면 예산 너무 많이 들고요.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가정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 대신 길게 말고 2주 이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장례시장을 갔다 할 때 맡길 수 있게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한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그룹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룹인데 그 초등학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그룹 중에서 대표 선수 한두 명 나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룹 중에서 대표 선수 한두 명 나와.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위탁 가정을 한다면 이 엄마가 두루두루 그 발달장애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얼굴 보고 지내던 집에 발달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긴급 돌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걸 예산 없어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지원센터 역할은 긴급 돌봄,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하고 바로 접촉해서 이렇게 헤매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위기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정말 손도 못 대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저희 지역에 대충 누가 저 집이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저희가 부모활동까지 전화를 돌려서 이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되는지, 이 집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야 되는지, 이 집은 매일 전화해야 되는지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 집에 무슨 일이 났는지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족 전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례 관리에 저희가 집중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센터당 인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례 관리는요,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손도 못했어요, 정부가.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저는 솔직히 떨립니다. 박인수 시장이 내년 혹시 재선이 안 될까봐. 이 모든 정책이 지금 이어나가는데 사실 그분의 역할이 크시거든요. 우리야 뭐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발달장애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이제 어쨌든 개념을 원래는 없으셨어요. 저희가 서울시장 농성하기 전까지는 발달장애의 심각함을 1도 모르셨대요. 그냥 발달장애는 택배 좀 하고 도와주면 스스로 좀 살아가는 장르라는 게 개념이 있으셨대요. 왜? 지금까지 그런 것만 맞거든요. 택배 배달하고 무슨 농장에서 뭐 키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다가 농성장에서 심각한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구나라는 걸 처음 아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장애가 가장 심각한 장애라는 걸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정책이 꾸준히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여기 오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네. 많으세요?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자녀가 몇 살이 되셨죠? 44살이시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나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연령별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의 노년기는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환갑이 일반 사람들은 60인데 우리 아이들은 40으로 봐요. 40으로 봐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들은 근력이 좋아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40대 되면 우리 아시잖아요. 노인네들이 힘없는 거. 똑같아요. 발달장애도 40대가 넘어가면 힘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현재 지금 몇 살이시죠? 네, 몇 살 되세요? 어머님 시집 안 하시잖아요. 아이가 44시면. 시집 안 하자면요. 우리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달장애인까지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저희가 조건을 2가지 달았어요.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40이 넘어가면 자기부담금을 없애야 된다. 왜? 경제적인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장애연금이 나오잖아요.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식비만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강남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나이를 구분할 예정이에요.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거를 다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이별로 분류를 해야 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주거대책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천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그런 시설도 계속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생활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박문희 여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발달장애 부모 운동을 하시던 분이세요. 1세대세요. 그분이 며칠 전에 60밖에 안 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식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의 가족지원센터 사회관리 1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이제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족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하시는데 저희가 배치를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먼저 선처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저희가 부모연대가 이렇게 이제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만들 때 선배가 놓고 간 발달장애 자녀에 대해서 후배 엄마들이 챙겨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저희가 계속 국가에다 요구하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혹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아, 저도 저기 제 아이가 38살이거든요. 네네. 좀 체념되는 기분이 들어요. 뭐 네. 약물 관계가 좀 궁금해요. 약에 대한 거. 네네. 우리나라에서 들어보고 있는 DSM-5가 유럽형으로 약은 유럽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배울 때.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한 거와 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범주가 스펙트럼 범주가 완벽하게 외국 거를 다 받아들이는 건지 한국형으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드리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네. 물론 이제 네네. 약간 좀 얘기가. 네네. 저는 약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아들였어요.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 현재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형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다 갖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이제 이 성문제 이게 성문제는 네.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네, 성문제 장애인 훨씬 심각합니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이 성문화에 대한 굉장히 스승님을 권위자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네네. 어떨까 네, 하는 생각들을 가장 밑바탕에 근본적인 네, 성문제를 맞습니다. 따져야 예, 되는데 과연 얘들 별 사례들이 많다고 얘기 네. 들어서 전 직접 보질 않았는데 저번에 이제 자폐아 전국 NGO에서 네. 전주 그쪽에 완주에서 예술 했었거든요. 네네. 사업사회를 해서 제가 한번 중증장애자를 한번 이제 30살 동안 케어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 비장애인 가족들도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실습을 제가 했는데 진짜 비장애인들의 그 자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네. 가족들 나왔는데 사진을 찍는데 애가 굉장히 비장애인인데 얼굴이 일절 안 내놔요. 네. 자기가 맞습니다. 찍힐까봐. 너무 많은 사례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그게 상황 너무 심각한 게 심각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비장애자 형제자매 20, 30대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명이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7명에서 5명이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 5명이 약한 우울증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우울증,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있고요. 그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그걸 받게 된 계기가 그 모임에서 한 명이 그 천장에 무슨 벌레가 지나가더래.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대학생인데 그래서 룸메이트한테 저기 이상한 벌레가 천장에 붙어있다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너 괜찮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인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로 찾아가서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참 칭찬을 하더랍니다. 너 똑똑하다고. 지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네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멤버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멤버들이 집단으로 전부 다 가서 상담을 해보자 해서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7명 중에서 5명이 우울증 증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7명은요, 나름 이런 모임을 하겠다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7명 중에서 5명이 우울증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느끼고요. 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을 갔더니요. 스웨덴은 성문화가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런 이제 그런 성관계를 할 때 뭐 너도 기분 좋니? 너 기분, 네 기분은 어떠니? 내 기분은 어떠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하는 게 좋으냐? 내 스스로 하는 게 좋으냐? 둘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배척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인한테 이런 그 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자폐성 장애인한테 매춘부를 의료보험에서 대줘요. 그럴 정도로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감추면서 밑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깨놓고 얘기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데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어머님이 한 분이 저거 얘기 좀 하시대요. 자기 아이가 음란 공연 물란죄?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정관 한범이래요. 왜? 다른 데서 그냥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음란공연 뭐 물란죄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경고받았대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붙으면 잡혀 들어간다고. 네,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평생교육센터를 지난주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어느 평생교육센터 운영위를 갔어요. 갔더니 평생교육센터 뭐 저희 치부긴 하지만 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이랑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구청에서 안건을 하나 올렸는데 삼진아웃죄를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우리 보고 너네 이게 힘든 친구들 보니까 힘들지.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삼진아웃죄를 딱 올렸어요. 제가 버럭했습니다. 우리가 삼진아웃죄 하려고 평생교육센터 만든 거 아니거든요. 중앙보고서에서 늘 그냥 다른 데는 다 삼진아웃죄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딴 걸 올렸다 거기서 버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 안건 올렸냐 범인 잡겠다고 막 난리를 한번 폈는데 평생교육센터는요 중증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때문에 만든다라고 하는 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편의성에 의해서 삼진아웃죄를 떡하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센터 다 뒤졌어요. 삼진아웃죄 누가 적용하는지. 은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육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평에도 너네 고발한다고 당장 이거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뭐냐면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친구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센터도 그걸 넣은 공무원이 나중에 저한테 사과했어요. 자기가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 좀 봐달라 했는데 뭐냐면요. 이 친구가 힘듭니다. 누군가를 깨물고 누군가를 때려요. 그러면 서비스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문제행동이 있는 분이 저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다니면 보호자의 동의 아래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해서 구청에 보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특별한 활동 보조 시간을 내놔라.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놔라 했는데 안 내놓는다 그러면 제가 구청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니들이 보라고. 당신들이 열심히 잘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보낸다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마다요. 그런 케이스는 준다 합니다. 활보를 주겠대요. 특별활동을. 특별활보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난리 피면. 왜냐하면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보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평생교육센터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좀 이렇게 옆에 친구가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를 더 줘야 된다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늘려가기 위해요. 여기 복지관 관계자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 이분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정부에서. 서울시도 안 듣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서울시가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우리가 내야 되고요. 저는 독일 모델이 가장 좋았습니다. 독일 모델이 뭐냐면 운영권은 저희가 가져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들어와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해요. 단 한 명도 저희 부모들 고용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운영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마음이 맞아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아직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보호라는 말을 썼는데 보호하면 안 돼. 참 저희가 보호라는 말 이제 안 합니다. 활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안 쓰기로 했거든요. 활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지. 그거를 계속 관하고 이렇게 복지관하고 사이에서 돈 없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비스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갈 길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왜? 그래서 맡겨놨더니 중증애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귀를 든 이유는 중증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까지 전무했다. 그래서 저희가 방귀를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서로. 그런 거를. 그래서 중복장애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 확대에 대한 거는 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서비스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하면 중증장애를 봅니다. 중증장애에 대한 케어를 해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